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건 늘 준비 안 된 사람부터더라고요. 특히 군에서 평생을 바치고 전역한 분들,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지라고 믿었던 그 마음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무너진다는 걸 많은 전역 군인분들이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처음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나는 군 생활 오래 했고 연금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남들보단 낫겠지. 그런데 현실은 훨씬 잔인했습니다. 막상 사회에 돌아오면 전역했다고 휴식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인생 이막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은퇴 준비가 부족한 순간 말년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저도 군 출신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전역 후 삶이 힘든 게 능력 부족이 아니라 준비 부족이라는 겁니다. 특히 군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조직 안에서 모든 게 정해진 규율 속에서 돌아가다 보니 사회에 나오자마자 선택지는 갑자기 너무 많아지고 불확실성은 더 커지니까 멘탈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흔들림은 바로 생활비, 건강, 인간관계로 이어지면서 말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무겁게 전역 군인의 은퇴 후 삶이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사례 3가지와 함께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58세에 전역한 한 중령님 이야기예요. 군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당연히 안정적인 연금이 있으니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큰 함정은 생활비였습니다. 군대에서의 생활은 사실상 절제된 구조 속에 있어서 돈을 많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로 나오자마자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외식 한 번에 7만 원, 병원 가면 보험 적용이 돼도 본인 부담이 쌓이고 자동차 유지비,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연금 230 정도로는 상상도 못한 속도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처음 몇 달은 그냥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니 연금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습니다. 결국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50대 후반의 군 출신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보안직, 시설관리직 정도였고 월급은 많아야 250. 당장 생활비가 350은 나가는데 연금 230에 월급 250을 더해도 겨우 맞춰지는 수준. 그마저도 체력 문제 때문에 오래 못하셨어요. 결국 2년 만에 퇴사하고 나니 다시 연금 230만 남았고 그때부터 말년의 삶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심리적 붕괴였어요. 66세 예비역 부사관 분이었는데 군에서는 조직의 일원이었고 누가 시키면 실행하면 되는 삶이었잖아요. 사회에 나오자마자 가장 힘들었던 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감정이었대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쉬면 되지 왜 그래? 라고 말하지만 그분에게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정체성 상실이었어요. 군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소속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군대밖에 없더라. 사회는 내가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 심리적 균열이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우울감이 깊어지니 사람을 피하게 되고 건강관리도 소홀해지고 병원 가는 걸 미루다 보니 지병이 악화되고 치료비가 급증하고 말년엔 생활비보다도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 비용이 더 크게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전역 군인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바로 창업 실패. 하사 중사 부사관 출신 분들이 전역하면 많이 선택하는 게 치킨집, 배달 전문점, 자동차 정비, 카센터 창업 같은 업종이잖아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군 생활에서 익숙했던 성과 기반의 명확한 구조가 사회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는 노력하면 일정한 결과가 나오는데 자영업은 내가 12시간을 일해도 매출이 제로일 수 있잖아요. 55세 예비역 부사관이 음식점을 차렸다가 1년 반 만에 보증금 포함 1억 2천을 날리고 폐업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분이 제일 후회한 지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난 규율과 책임감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체력은 있는데 경영 경험이 없었고 손님 응대가 익숙하지 않았고 온라인 마케팅은 더더욱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손님은 점점 줄고 인건비가 부담돼서 혼자 12시간씩 일했지만 매달 적자가 쌓였습니다. 은퇴 자금의 절반 이상을 창업에 쓰고 나니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노후 준비 실패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 그냥 공포 조장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역 군인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후라는 게 돈만으로 안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금이 있든 없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누구든 무너져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생활비의 현실적 계산. 군에서 관리형 소비를 하다가 사회 소비로 넘어오는 순간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걸 과소평가하면 연금이 있어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둘째, 역할 상실에 대한 준비. 군대는 직업이 아니라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전역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역할과 소속감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 붕괴가 말년을 위협합니다. 셋째, 무리한 창업 금지. 경영 경험 없는 상태에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건 노후 자금을 불태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결국 전역 군인의 말년이 참혹해지는 건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대부분 준비를 안 해서였습니다. 은퇴라는 건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경기의 후반전을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방심이에요. 난 군대 오래 있었으니 괜찮겠지. 연금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겠지. 이 생각이 말년을 무너뜨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 구조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고 몸을 관리하고 안전한 소득원을 다져두면 얼마든지 삶은 다시 안정됩니다. 군에서의 삶이 전쟁이었다면 은퇴 후의 삶은 생존입니다. 누가 더 강한지가 아니라 누가 더 준비됐느냐가 말년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역 군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나는 몸은 군인인데 마음은 은퇴자가 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 말이 참 깊게 꽂히더라고요. 결국 노후가 무너지는 순간은 돈이 바닥날 때가 아니라 마음이 바닥날 때부터 시작이거든요. 특히 전역을 앞둔 분들은 마지막 몇 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만 들리거든요. 전역하면 연금 나올 테니 여유롭겠다. 너는 평생 안정적이라 좋겠다. 이제 편하게 살아라. 근데 이 말들이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편해질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면 현실의 충격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정작 전역 후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군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옵니다. 이때 방향을 못 잡으면 사람이 흐트러지고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말년은 순식간에 어두워지죠. 그래서 저는 전역 군인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전역은 끝이 아니라 엄청난 시작입니다. 그리고 준비 안 된 시작은 늘 참혹한 결말을 가져옵니다. 앞서 말한 세 분의 사례를 다시 보면요. 그 누구도 게으르지 않았고 그 누구도 무책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규율에 익숙한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더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는 군에서의 성실함을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군대 규율은 사회에서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 괴리 때문에 허망함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더라고요. 하나는 노후를 군대처럼 준비하지 않는 것. 군대는 명령이 있고 정해진 답이 있지만 노후는 명령도 정답도 없어요. 그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방식을 하나씩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은퇴 후 역할을 꼭 확보하는 것. 봉사든 취미든 동호회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무너지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거든요. 이걸 막는 건 아주 작은 사회적 연결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역 군인분들은 대부분 몸 관리를 대수롭지 않게 봅니다. 젊은 시절 체력이 좋았던 기억 때문에 조금 아파도 괜찮겠지라고 넘기는데 이게 노후를 가장 크게 흔듭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적은 지출도 감당이 안 돼요. 몸이 버티지 못하면 일도 못하고 역할도 잃고 생활비도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말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예요. 전역 군인의 말년이 참혹해지는 이유는 절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생활비, 정체성, 건강, 인간관계 전부 얽혀서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잡기 시작하면 말년은 다시 안정됩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새로운 역할이든 어떤 한 축만 다시 자리 잡아도 삶은 다시 돌아옵니다. 전역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처음으로 찾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 말년은 참혹해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자신다운 인생이 열립니다. 든든할 줄 알았던 연금이 오히려 독이 됐다. 이 한 문장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냐면요. 사람들은 늘 말하잖아요. 공무원은 연금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연금 생활을 시작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든든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선택지를 좁히고 부담을 크게 만드는 덫처럼 변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이게 진짜 맞나? 하는 두려움이 끓어오르고 연금만 믿고 준비를 덜했던 과거의 자신을 탓하게 되는 순간도 찾아와요. 많은 공무원분들이 그래요.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 말 뒤에는 꼭 이런 한숨이 따라옵니다. 막상 살아보니 계산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현장에서 일할 때는 크게 체감하지 못한 지출 패턴이 은퇴 후에는 화살처럼 날아옵니다.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자녀 지원, 부모 요양비, 경조사비 같은 건 연금 설계할 때 거의 계산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300이면 넉넉하겠지 하고 은퇴했는데 3개월 지나기도 전에 월말이 두려워지는 분들이 많아요. 연금이 버팀목이 아니라 기준점이 되어버리니까 그 기준을 조금만 벗어나도 불안해지고 새로 도전하거나 변화하는 게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 연금의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정성이 선택을 좁힐 때 그건 안정이 아니라 고립이 됩니다. 연금이 있으니까 뭐든 괜찮겠지 하고 마음 놓는 순간 준비해야 할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고 그 빈틈은 은퇴 후 몇 년 뒤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고정 수입은 정체되고 지출은 은근히 늘어나고 건강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이 모든 부담을 연금 하나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라도 떨릴 수밖에 없죠. 게다가 많은 공무원들이 평생을 조직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은퇴 후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에요. 다시 일하고 싶어도 60대 중반 이후에는 일자리 자체가 뚝 끊기고 하다못해 하루 4시간짜리 단기 일자리조차 경쟁이 치열합니다. 결국 연금만 바라보고 사는 구조가 고착화되는데 그 연금이 생활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얘기들이 그냥 공포감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공무원 은퇴자들이 겪은 너무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지방에서 20회 넘게 근무하시고 은퇴한 한 공무원분입니다. 연금으로 월 300 초반을 받으니까 이 정도면 평생 문제 없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은퇴 첫 해에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터졌습니다. 대장이 내시경, 치과치료, 혈압약, 갑상선 검사 이게 한꺼번에 오니까 진짜 무섭죠? 여기에 부모님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100 가까이 빠져나가니까 연금 300이 단숨에 200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때부터는 외식 줄이고 차 팔고 여행도 다 끊고 제가 이렇게까지 아껴야 되나 하는 충격이 몰려왔답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늘어나니까요. 두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연금이라면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안전하겠지 했는데 진짜 위험한 건 그 생각이더라고요. 이분은 은퇴 후 자녀 결혼, 손주 돌봄, 명절 생일 경조사 같은 지출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한 번 쓸 때마다 몇십만 원씩 나가는데 문제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지출이라는 거죠. 지출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연금은 그대로고 결국 저축을 깎아 쓰기 시작하니까
초조함이 밀려왔다고 해요. 열심히 모은 돈을 이렇게 빨리 소진할 줄 몰랐어요. 연금만 믿었던 제가 바보였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사례는 부부 공무원 출신 부부입니다. 둘 다 연금이 나오니까 넉넉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은퇴할 당시 필요한 생활비가 300이었다면 10년 후에는 500을 넘어갑니다. 실제로 이 부부는 은퇴 후 10년이 지나자 연금 둘이 합쳐 600을 받아도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여유 있었죠. 근데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우리가 받는 돈이 제자리 걸음 같아요. 게다가 나이 들수록 병원비는 증가하고 체력이 떨어지니 이동도 택시 대중교통으로 해결해야 하고 작은 출혈이 쌓여서 부담이 커졌다고 합니다. 연금이 든든한 게 아니라 이 돈마저 줄까 봐 무서운 거예요. 라는 말이 참 잔인하게 들렸어요.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연금은 안정적이지만 세상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고정된 수입 안에 모든 변수를 끼워 맞추려는 순간 삶이 갑자기 팍팍해지고 선택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은퇴 공무원들이 말해요. 연금이 있어서 다행인데 연금만 바라보면 위험합니다. 라고. 사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정연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내가 통제 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들었느냐예요. 생활비를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지출 패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가, 작은 수입이라도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루틴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연금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연금은 기본이지만 기본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게 은퇴 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예요. 연금은 든든한 기본 장치이지 완성된 노후가 아닙니다. 기본만 믿고 준비를 멈추면 어느 순간 그 기본이 오히려 위험의 시작이 돼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금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연금만 믿었던 내 과거는 참 무서운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은퇴 후의 삶은요,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떻게 살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은퇴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연금이 있으니까 적당히 줄여 살면 되겠지, 병원비는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겠지, 아이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정리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변수가 더 많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와요. 그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연금이 아무리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무원 은퇴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건 대체 수입원이라기보다 생활 패턴의 재설계예요. 젊을 때는 택시 타고 외식하고 여행도 자주 다닐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지출이 곧바로 체감됩니다. 그러다 보면 뭘 해도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이게 쌓이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정이 한 번 자리 잡으면 생활 자체가 더 위축되고 점점 더 활동 반경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건강도 인간관계도 심리 상태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죠. 연금액보다 중요한 건 일상 루틴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어디서 만족을 얻는지, 무엇에 불안을 느끼는지. 이걸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노후가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도 하루 1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규모 재능 활동을 해서 소득을 만들기도 해요. 돈 때문이라기보다 내가 여전히 나를 관리하고 있다는 안정감 때문이죠. 은퇴 후에 가장 무서운 건 돈 부족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관계의 재구성이에요. 조직 속에서는 늘 누군가와 연결돼 있었지만 은퇴하는 순간 관계망이 사라져요. 이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지출보다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소속감이 사라지면 사람은 돈이 아무리 있어도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은퇴 후 커뮤니티 활동이나 가벼운 취미 모임이 왜 중요한지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은 몸으로 느끼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연금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금은 버팀목이지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 해결책은 결국 본인이 만드는 삶의 구조에 있어요. 지출을 조절하고
건강 루틴을 만들고 생활 반경을 적당히 유지하고 작은 수입이라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간관계를 관리하고 이 모든 게 합쳐졌을 때에야 연금이 제 역할을 합니다. 연금이 든든한 게 아니라 내가 든든해야 연금이 살아난다는 말이죠. 많은 은퇴 공무원분들이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연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지키더라고요. 결국 노후의 진짜 힘은 돈의 규모가 아니라 삶의 설계입니다. 이걸 알면 연금이 독이 되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교사 연금 신화가 무너졌다는 증거, 은퇴 후 1년 버티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려면 솔직히 여기서부터 조금 섬뜩한 말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교사 연금이면 평생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딱 1년 만에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그냥 과장된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은퇴한 교사들 사이에서 너무 자주 들리는 탄식이에요. 평생 안정직이라 불렸고 연금 부자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까 표정이 어두워지는 이유, 그걸 파고들면 누구라도 움찔할 만한 진짜 현실이 드러납니다. 사실 교사로 20년, 30년 일하면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퇴직하면 연금이 매달 나오니까 큰 문제 없겠지. 민간 직장보다 낫다는데 뭐 걱정이야. 그런데 은퇴 후 첫 해가 지나기도 전에 통장에 찍힌 연금액을 다시 쳐다보게 돼요. 한숨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비싸졌고 고정비가 예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공격적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살아보면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연금 250이든 300이든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실생활과 대입하면 이거 가지고는 절대 못 버티겠다라는 결론이 금방 나옵니다. 교사 출신 분들이 은퇴 후 1년을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간극이에요. 생각했던 삶과 실제 삶 사이의 차이, 그게 주는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요. 교사 연금이 줄어서가 아니라 생활비가 교사 연금을 추월해버린 시대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엔 연금 250만 원이면 그래도 살림살이가 굴러갔어요. 지금은 관리비, 보험료,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 자동차 유지비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3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300을 받아도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시간이 많아지면 돈이 더 나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하루 종일 일하니까 돈 쓸 일이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커피 한 잔, 점심 한 번, 산책 나가다 들른 시장 작은 지출이 쌓여서 큰 구멍이 생겨요. 많은 분들이 이걸 연말에야 깨닫습니다. 아니, 난 분명 절약한다고 했는데 왜 통장은 점점 얇아지지? 이쯤 되면 교사 연금 신화가 왜 무너졌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요.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너무 빨리 변했고 그 변화 속도가 연금 체계가 따라잡지 못한 거예요. 게다가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평생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구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지출 관리, 위험 관리, 투자 관리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은퇴 후 돌발 상황이 오면 대응하기가 어렵고 이것도 연금을 갉아먹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3가지 들어서 더 현실감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에서 은퇴한 62세 중학교 교사분이에요. 연금으로 매달 280만 원쯤 받는데 그분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280이면 괜찮겠지 싶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줄어들어요. 관리비만 25만 원 넘죠. 건강보험료 15만 원 나가죠. 차 유지비 30만 원, 식비는 저는 둘이 사는데도 70은 나가요. 손주들 용돈도 줘야 하고 경조사비도 꾸준히 있고 결국 한 달에 330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 280이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은퇴 첫 해에 바로 느꼈고 결국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안정직이었는데 은퇴 후에 다시 일자리 알아보는 내 모습이 참 낯설었어요. 이 말이 정말 무겁게 들리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부산에서 교직 생활을 마친 58세 여성 교사분이에요.
이분은 연금액이 약 260만 원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의료비였어요. 은퇴 후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60 가까워지니까 병원 갈 일이 너무 많아요. 검사 하나 받으면 몇십이고 약값도 계속 나가고. 이분은 1년 동안 의료비로만 45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집 근처 독서실 총무를 시작했어요. 몸이 아파서 은퇴했는데 또 일하러 나가야 한다는 게 참 서글펐어요. 이 한마디가 은퇴 이후 현실의 냉정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33년 일하다 은퇴한 63세 남성분이에요. 이분은 은퇴 직후 이제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싶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생활비 구조였어요. 은퇴 전엔 월급이 450 정도였으니까 돈을 써도 별 부담이 없었죠. 그런데 연금 300으로 떨어지니까 소비 패턴을 조정해야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번 쓰던 소비 습관은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연말에 보니까 연금으로는 6개월밖에 못 버틴 거죠. 결국 이분은 은퇴 1년 만에 다시 기간제 교사 자리를 알아보고 복직했습니다. 연금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자기 절제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속수무책이에요. 이 현실적인 고백이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교사 연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버티기 어렵다는 거예요. 은퇴 후 1년이 특히 힘든 이유는 그 1년이 환상과 현실이 처음 충돌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충돌이 너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교사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연금은 노후의 기본 뼈대일 뿐 나머지 근육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거든요. 지출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고 건강을 지키는데 투자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쿠션을 만들어두면 연금은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그걸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만 준비 없이 들어가면 그 시작이 너무 무겁고 때로는 무서울 만큼 가혹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연금 신화를 믿고 가만히 있던 시대는 이미 끝났고요. 이제는 내 노후를 스스로 설계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교사든 직장인이든 연금이 얼마인지 보다 내 노후 구조가 버틸 수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해요. 그게 은퇴 후 1년을 버티고 그 이후를 훨씬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은퇴 후 1년이 왜 이렇게 사람을 흔드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결국 내가 생각했던 노후의 모습과 실제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데서 오는 충격이에요. 교사분들이 특히 더 크게 느끼는 이유는 평생 안정적인 급여와 확실한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 변화의 충격이 배로 와요. 그동안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월급 날짜가 자동으로 오고 경조사비든 회비든 일정하게 지출이 정해졌고 갑작스러운 소비 변화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은퇴하는 순간 이 울타리가 사라져요.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데 내 월수입만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더 무서운 건요.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왜냐면 연금이 나오니까요. 통장에 250, 300 들어오면 일단 안정감이 오잖아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살아가겠구나.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현실이 드러나요. 관리비는 겨울 되면 확 뛰고 건강보험료는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나도 모르게 늘어난 식비에다가 원래 안 사던 물건을 사게 되는 자잘한 지출이 매일매일 싹트기 시작해요. 여기에다가 갑자기 병원 가서 검사를 한 번 하면 몇십만 원이 슉 빠져나가고 명절 지나면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아요. 가장 슬픈 건요. 아무리 절약하려 해도 적자가 나는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현실이에요. 많은 은퇴 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비싸졌어요. 이 말이 정말 뼈 때리죠. 물가가 오르는 속도는 연금이 따라잡을 수가 없고 생활비는 이미 연금 상한선을 넘어서 버렸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은퇴 후 첫 해는 누구에게나 적응의 해가 아니라
생존의 해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교사들은 은퇴 후에 갑자기 관계가 줄어드는 고립감을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느껴요. 학교에서는 늘 학생, 동료 교사, 학부모 등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았는데 은퇴하자마자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소비를 자극해요. 외로우니까 나도 모르게 밖으로 나가고 그럼 돈이 쓰이고 또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니까 운동이라도 하자고 헬스장 등록을 하고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은퇴 첫 해에 우울감이 찾아오는 이유도 바로 이 고립감 때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안 이야기하지만 은퇴한 교사들의 공통된 후회가 있어요. 왜 더 일찍 재정 공부를 해두지 않았을까? 투자든 지출 관리든 세금이든 은퇴 플랜이든 교사분들은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위험 관리나 미래 자산 설계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은퇴하자마자 갑자기 매달 들어오는 연금 빼고는 돈이 자라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려요. 이건 생각보다 빠르게 불안감을 키웁니다. 왜냐면 오래 살아야 하니까요. 20년이면 모르겠지만 30년, 35년을 연금 하나로 버틴다는 게 쉬운 구조가 아니거든요. 결국 은퇴 후 1년이 위험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삶의 모든 구조가 한꺼번에 바뀌는데 소득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하게 갈려요. 그리고 이 간극이 바로 은퇴 1년 차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아직 연금이 나오고 자산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에요. 은퇴라는 건 편안함의 시대가 아니라 재설계의 시대예요. 소비 구조를 바꾸고 지출을 줄이고 작은 부업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고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을 지키는 루틴을 만들면 은퇴 후 삶은 얼마든지 다시 탄탄해질 수 있어요. 결국 교사 연금 신화는 무너진 게 아니라 연금만으로 버티는 삶이 무너진 거예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은퇴 후 삶을 더 길고 안전하게 살아냅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하세요. 아이고 뭐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든다잖아. 애들도 다 컸고 직장 다니면서 쓰던 돈도 없고 조용히 살면 되지 뭐. 근데요, 정말 조용히 살려고 계산기만 한번 두드려보면 그 순간 피가 확 식습니다. 다들 겪는 그 느낌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텨야 하지? 이 생각이 전신을 얼어붙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은퇴하자마자 딱 한 달 살아보면 알아요. 내가 알고 있던 노후 지출이 아니라 현실의 노후가 얼마나 다른지. 물가 한번 뛰고 관리비 고지서 한 장만 잘못 나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은퇴가 무서운 건요. 돈이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람을 서서히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용한 공포가 은퇴자의 마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맞아요. 나도 은퇴 전엔 몰랐어. 한두 푼 나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매달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꼭 마주하게 되는 현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피를 씻게 만들었던 3가지 사례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신다면 최소한 당신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먼저, 은퇴 후 가장 먼저 사람을 덮치는 건 고정비의 무게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내가 벌면서 지출을 감당하니까 그 존재감이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소득이 끊기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1년에 몇백만 원씩 빠져나가는 그 감각이 사람을 질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요. 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이런 것들은 내가 아끼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병원비와 약값까지 더해지면 정말 이걸 앞으로 몇십 년 견딜 수 있나. 이런 막막함이 매일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은퇴 후 가장 큰 착각은요. 노후엔 덜 쓰겠지. 거의 대부분 틀립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지출은 더 규칙적으로, 더 꾸준하게, 더 고정적으로 늘어나요. 외식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병원 약, 교통비, 난방비, 기본 생활비는 절대 내려가질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다들 내 노후는 괜찮겠지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지금 지출만 보고 미래 물가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숫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숫자가 사람을 흔드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있었던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허구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부딪히고 눈물 삼켰던 경험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30년 넘게 회사에 다니셨던 한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퇴직금 3억을 받고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으로 월 200은 나오니까 괜찮겠지 싶으셨대요. 근데 계산기 두드렸더니 생활비가 최소 260은 드는 겁니다. 특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늘어난 고정 지출이 문제였어요.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는 보험료만 60만 원이었고 난방비와 관리비가 계절마다 40에서 60씩 출렁였죠. 한 달에 60만 원씩 적자면 1년에 720만 원이에요. 3억을 갖고 있다 해도 이렇게 나가면 10년도 못 버티죠. 그분이 하신 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나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이게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공포예요. 돈보다 시간이 무섭다. 이 말 절대 가볍게 들을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조기 은퇴하신 한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빠듯해도 건강만 유지하면 충분히 살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은퇴 2년 만에 무릎 수술비로 600만 원이 나갔고 재활치료에 매달 30만 원씩 8개월을 썼습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갑작스러운 지출이 빈번해져요. 계획에 없던 의료비가 들어오면 삶이 한꺼번에 뒤집혀버립니다.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있습니다. 아플 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그게 지금 올 줄 몰랐던 거죠. 정말 많은 은퇴자들이 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돈은 지출을 계획할 수 있지만 몸은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이게 노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미국에 사시는 교포 부부 이야기예요. 한국보다 생활비가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하는 말만 듣고 미국도 은퇴자 혜택 많다던데 그럭저럭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메디케어, 플랜 비용과 약값, 차 유지비, 주거비 등 깎을 수 없는 고정비가 월 400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분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시마다 물가가 다르고 지역마다 세금이나 보험료가 천차만별인데 그냥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 믿고 산 겁니다. 결국 이 부부는 생활비 줄이려고 20년 살던 도시를 떠나 더 싼 곳으로 이사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은퇴 전에 미리 계산했을 텐데. 이 말이 참 무겁게 들립니다. 막상 은퇴하고 나면 움직일 여유가 없어져요. 결정은 은퇴 전에 해야 합니다. 이제 이 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은퇴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내 생활비가 얼마나 정확히 계산돼 있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피가 식었다면요. 그건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준비해야 할 때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건 겁주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고 지출은 생각보다 끈질기고 변수는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 고정비는 어떤지, 의료비와 돌발 지출 대비는 충분한지, 내 생활비가 물가 오르면 얼마나 변할지. 숫자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대신 그 두려움을 준비로 바꾸는 게 은퇴자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만 숫자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많은 은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노후는 돈을 버는 시절과 완전히 다른 게임이구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고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지출 하나하나가 갑자기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은퇴자의 일상이 바뀌어요. 마트 가서 장 보는데도 계산대 앞에서 한 번 더 망설이게 되고 병원 가야 하는데도 조금만 참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고 난방을 틀어야 하는데도
이건 조금 아껴보자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줄여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삶 자체가 좁아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은퇴자들이 숨기고 있는 말로 잘하지 않는 또 하나의 진짜 지옥이에요. 하지만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해결책이 보입니다. 아, 내 지출이 생각보다 크구나. 내가 예상보다 오래 살 수도 있겠구나. 이걸 인정해야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예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가 더 깊은 구멍에 빠지기도 하죠. 은퇴 후엔 줄이는 능력이 버는 능력만큼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이는 능력은 절약하거나 허리띠를 졸라는 게 아니라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는 거예요. 보험료가 너무 높진 않은지, 주거비가 과하지 않은지, 지역을 옮기면 더 유리해지는 건 아닌지 실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틈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불안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요, 내가 정확히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지출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료비, 간병비, 주거비처럼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비용의 덩어리를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그 막연함이 공포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은퇴 후 월 지출이 240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305였어요. 왜냐면 본인이 생활비라고 생각한 금액에 자동차 유지비와 약값, 자녀 도와주는 비용이 빠져 있었던 거죠. 이 차이 60만 원이 사람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아세요? 연 단위로 치면 7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7,200만 원이고 그게 노후 자금의 수명을 거의 10년 당겨버립니다. 그러니 계산기가 무서울 수밖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예상 지출보다 돌발 지출이 훨씬 빈번해진다는 겁니다. 냉장고가 고장나고 치과에서 큰돈이 나가고 갑자기 허리가 접질려서 응급실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은 계획표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꼭 돈이 빠듯할 때 이런 일들이 겹칩니다. 은퇴자들이 말하는 악몽이 겹쳐 온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현실을 정확히 보는 순간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고정비를 구조 조정하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생활 반경을 조금만 바꾸면 지출이 30에서 50은 줄어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어떤 분들은 지역을 옮기기만 해도 의료비나 주거비가 크게 바뀌어서 삶이 훨씬 안정되기도 하고요. 이건 돈을 많이 벌어야만 가능한 변화가 아니라 지출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지출과 예측 불가능한 지출 두 가지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불안을 줄이는 유일한 길은 도망가지 않고 그 숫자와 마주 앉는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피가 식는 건 실패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계산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다른 은퇴자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행 떠났다가 인생이 뒤집히는 일이 남 얘기라고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요, 실제로 은퇴 후 첫 해외여행을 갔다가 예상치 못한 참사를 겪고 돌아오는 시니어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은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어요. 노후에 떠나는 해외여행은 준비가 조금만 잘못돼도 돈보다 더 큰 걸 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건강, 환율, 보험, 긴급 상황 대응 같은 문제는 갔다 오면 알지 뭐라고 넘겼다가 정말 돌아오지 못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아두셔야만 지킬 수 있거든요. 은퇴자의 여행은 젊을 때의 여행과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비행기, 같은 호텔을 이용해도 리스크가 훨씬 커지고 비용 구조도 다르고 대응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혹시라도 여러분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경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은퇴하신 분들 중에 해외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그 마음 너무 이해돼요. 젊을 때는 시간 없어서 못 갔고 일하느라 정신 못 차리다가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서도 은퇴 여행은 인생의 보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보상 뒤에 숨겨진 진짜 위험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행사들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하면 손님이 줄어드니까요.
여행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쉬운 이야기만 하고 일정도 간단해 보이게 만들고 비용도 최소한으로 보이게 포장해야 예약이 들어오죠.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숨겨진 것들을 모르는 순간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여행사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고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함정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여행지에 가서야 깨닫는 경우예요. 비행기만 몇 시간 타도 혈압이 치솟고 다리가 붓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행사 일정표에는 그런 위험이 적혀 있지 않죠. 관광지 간격은 생각보다 길고 계단은 끝도 없고 버스 이동은 몇 시간을 달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여행 중 급성 질환이 오면 한국처럼 바로 병원을 가기도 어렵고 의료비는 상상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여행 전에는 한 줄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편한 일정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예요. 또 하나의 함정은 환율과 추가 비용입니다. 여행사는 기본 가격만 보여줘요. 5만 원이면 가능. 이런 문구들.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옵션, 팁, 식사 업그레이드, 입장료, 현지 교통비 이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예상 밖의 지출은 한 달 생활비 전체를 흔듭니다. 심지어 카드 결제했는데 나중에 한국 도착하고 확인해보니 환율 차이와 수수료가 역겨 두세 배로 나온 사례도 있어요. 여행사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현지 상황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딱 이 한 줄로 끝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혼자 해결할 능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해외에 있다는 것입니다. 짐을 잃어버리거나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지거나 심지어 길을 잃어도 예전처럼 판단이 빠르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여행사 직원이 책임져 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한계가 있고 또 절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결국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벌어진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확 이해되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72의 어씨 이야기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유럽 패키지 여행을 갔습니다. 일정표에는 편안한 관광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일 10,000보 이상 걷고 계단이 많고 긴 이동이 반복됐어요. 사흘째 되는 날 호텔에서 샤워하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서 실신했습니다. 현지 병원에 실려갔는데 검사비와 응급치료비만 9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여행보험도 가입하긴 했지만 약관에 기존 질환의 악화는 제외라고 적혀 있어 절반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답변만 했고요. 결국 그는 귀국하고 몇 달 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부로 여행 간 B씨 부부입니다. 동남아 여행이 저렴하고 가볍다고 믿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카드 결제를 여러 번 했는데 여행 중엔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죠. 돌아와서 확인해보니 환율, 수수료, 현지 결제 방식 문제로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리조트에서 디파짓으로 잡아둔 금액이 제대로 취소되지 않아 200만 원 가까이 묶이는 바람에 한 달 생활비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여행사에서는 현지 규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출발 전에 미리 안내만 해줬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혼자 여행을 떠난 CC 이야기예요. 젊을 때 혼자 여행 다녔던 기억으로 나도 아직 괜찮겠지 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지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꼬였습니다. 여권이 든 가방이 사라져 현지에 발이 묶였고 대사관까지 가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숙소도 다시 잡아야 했고 예정보다 오래 머무르게 되면서 비용은 2배로 올랐고 여행사는 단독 여행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만 들이밀었습니다. 결국 CC는 귀국 후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이제 다시는 해외 안 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들은 극단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행사들은 말하지 않아요. 말하는 순간 예약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은퇴자들은 늘 가장 위험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긴급 대응 능력도 떨어지고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는 것도 쉽지 않고 환율이나 결제 방식도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조금만 엇나가도 여행이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은퇴 후 여행은 가볍게 가면 안 됩니다. 예전처럼 들떠서 혹은 즉흥적으로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몸 상태, 약 복용 여부, 보험 보장 범위, 여행사의 진짜 일정 구성, 긴급 연락망, 환율과 결제 구조 이런 것들을 출발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살아 돌아옵니다. 여행은 분명 즐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여행은 인생 후반부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 이제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험을 피해가고 진짜 의미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퇴 후 해외여행이 위험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이 아니라 준비했다고 착각하는 경우예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여행사에서 준 일정표만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일정표는 젊은 사람 기준입니다. 이동시간, 걷는 양, 식사 간격, 휴식시간, 이 모든 게 노년층에게는 버거운 스케줄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행사가 말하는 여유 있는 일정은 사실 하루 3만 보 가까이 걷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여행 중에 몸이 무너지기 시작해도 일정에 늦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줄까 봐 참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해요. 참는 순간 문제가 더 커지고 돌아오고 나서 병원에서 며칠씩 누워 지내는 일이 흔합니다. 또 여행사들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 중 하나가 현지 의료 시스템이에요. 한국에서는 응급실 가면 바로 검사하고 바로 수액 맞고 바로 조치하죠. 해외는 다릅니다. 예약이 없으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시니어 복용 약물과 현지 약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여행사들은 현지 병원 안내 도와드립니다. 정도만 말해요. 실제로는 호텔까지는 도와줘도 병원 안에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언어 장벽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죠. 그리고 여행에서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의 심리적 충격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짐을 잃어버리거나 카드가 안 되거나 그룹과 떨어지거나 길을 잃으면 예전 같지 않게 판단이 흐려지고 불안이 커져요. 은퇴 후에는 이런 심리적 흔들림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여행 중 겪은 작은 사건 하나가 귀국 후 몇 달 동안 불면증, 불안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행사는 이런 부분은 절대 설명하지 않죠. 설명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행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힘입니다. 패키지 여행이든 자유여행이든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건 일정의 강도와 몸 상태예요. 평소에 하루만 보도 걷지 않는데 해외에 가서 갑자기 이틀 동안 오르막길, 계단, 장거리 이동을 소화하는 건 위험합니다. 여행의 목적이 구경인지 휴식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분 전환인지에 따라 일정 구성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해외여행은 안 가는 게 답이 아니라 준비하면 안전하고 즐겁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행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그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고 환율 변동을 체크하고 현지 의료 시스템을 알아보고 일정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만 갖춰도 해외여행은 충분히 행복한 노년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여행이 사진 한 장 남기자고 떠나는 위험한 모험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여행만이 노후를 지키고 여러분의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연금 들어오는 날이면 다 해결될 줄 알잖아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그날을 맞고 나서 되레 손이 덜덜 떨린다고 하세요. 이걸로 정말 버틸 수 있을까? 통장의 숫자가 찍히는 순간부터 기대하던 안도감 대신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 감정이 왜 생기는지 대부분 이미 마음 한편에서 알고 계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적다, 이 돈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현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날이 바로 연금 첫날이거든요. 사람들은 흔히 말해요. 연금만 있으면 된다. 몇백이라도 들어오면 마음이 놓인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면
그동안 머릿속에서 계산하던 것들이 전부 무너져요. 물가는 이미 10년 전이랑 비교할 수 없고 병원비는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자녀 손주 가족 행사 비용은 늘 예상 밖으로 나가고요. 제일 무서운 건요. 이제는 이 돈이 평생 들어오는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새로 돈을 벌 힘은 예전 같지 않고 그렇다고 소비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60년 대생들이 연금 받고도 마음속에서는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됐다는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점이 정말 뚜렷하거든요. 연금 들어오면 숨 좀 돌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앞으로 남은 삶이 더 무섭다.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공포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덜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담아 이야기해 볼게요. 연금이 들어오면 많은 사람이 계산부터 다시 해요. 내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까? 지금 물가로는 30년, 40년을 버틸 수 있을까? 병원 한번 크게 다녀오면 어떻게 되지? 가장 큰 공포는 모자라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모르는 불확실함에서 시작됩니다. 노후의 비용은 예측이 어려워요. 주거비, 의료비, 경조사비, 생활비 어느 하나 줄어드는 게 없어요. 거기에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 중 한 명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비용 구조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연금이라는 건 들어오는 순간 딱 한 개가 보이는 수입이라 더 무서워요. 월 200만, 월 250만, 월 300만 숫자는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금액으로 앞으로 살 날들을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엔 상여도 없고 갑작스런 추가 수입도 없어요. 딱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게 많은 분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한 62세 남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파트 관리비만 봐도 속이 답답해져요. 연금에서 관리비 빼고 공과금 빼고 음식값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앞으로 20년 가능할까요? 이런 감정이 바로 60년 대생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깊은 문제 하나가 나타납니다. 바로 노년기의 소비 패턴은 젊을 때보다 절대로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알아서 지출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병원비는 올라가고 약값은 늘고 각종 검사 비용이 꾸준히 들어가죠. 식비도 생각보다 줄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식 등에 신경을 쓰다 보면 더 비싸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집에만 있기 힘들어요. 작은 외식, 커피 한 잔, 지인 모임 이런 사소한 소비가 쌓이면 월 몇십은 금방 나갑니다. 여기에 부모 부양이나 자녀 지원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겹치면 연금은 더더욱 빠르게 소모되고요. 그래서 많은 60년 대생들은 연금을 받고 나서야 이 돈만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 는 걸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3사람은 모두 연금 받고서야 진짜 현실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61세 여성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연금이 매달 22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막상 받아보니 생활비로 부족함이 너무 크게 느껴졌대요.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이미 40만 원이 나가고 음식값이 60만 원, 병원비가 평균 20만 30만 원 여기에 교통비와 사소한 지출까지 합치면 이미 2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결국 남편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적자로 살아야 했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밤마다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연금 받으면 숨 좀 돌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숨을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63세 은퇴한 공무원 남성분인데요. 연금이 310만 원 들어오지만 문제는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누려야 할 삶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다고 해요. 평생 일했으니 이제는 여유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행도 줄여야 하고 외식도 조심해야 하고 경조사비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아내의 의료비가 매달 50만 원 이상 나가면서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연금이 많다고 안심하면 큰일 납니다. 많아 보여도 아파 보기 시작하면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세 번째 사례는 60세에 조기 은퇴하신 부부 이야기예요.
남편 연금은 아직 안 나오고 아내는 180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부는 연금이 들어오면 나머지는 투자, 수익으로 메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시장이 흔들리면서 수익이 줄고 생활비 압박이 커졌죠. 결국 아내 연금 대부분이 고정 지출로 빠져나가고 남편은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이 잊히지 않아요. 연금은 버팀목이 아니라 버티라는 신호 같아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걸 보고 더 대비하라는. 이 세 사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예요. 연금은 절대 완성된 노후 자금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것. 그렇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 공포가 어디서 오는지 알면 준비하는 방식도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첫째, 연금만으로는 절대 생활비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비는 점점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 자금을 마련해야 해요. 셋째, 소비를 무조건 줄이는 방식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노후에 필요한 진짜 해답은 돈을 더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덜 새어나가게 설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 삶을 다시 디자인해야 하는 시기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노후는 계산이 아니라 설계에 가까워요. 그리고 설계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이 있어요. 바로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에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걱정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감정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생각보다 해결책이 많이 보여요. 문제는 대부분이 그 불안 자체를 애써 외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기다가 어느 순간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연금을 받는 순간 시작되는 그 공포를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많은 은퇴자분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방법들이거든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지출 구조를 완전히 다시 짜는 것이에요. 은퇴 전 지출과 은퇴 후 지출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은퇴하면 알아서 지출이 줄겠지라고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고정 지출은 줄지 않고 건강, 식생활, 대중교통 등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은퇴 후 삶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계획적이어야 하고 지출 항목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 비용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에요. 많은 은퇴자분들이 처음에는 병원비가 얼마나 부담될 수 있는지 잘 체감하지 못해요. 그런데 일단 치료가 한번 시작되면 매달 몇십만 원이 계속 빠져나가죠.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노후의 적은 물가가 아니라 의료비라고 말해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따로 건강자금 통장을 만들고 생활비와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안전해져요. 심리적으로도 분리해두면 부담이 덜하고요. 세 번째는 월 20만 50만 원이라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보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노후엔 일을 아예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일의 강도를 크게 낮춰서 가벼운 일만 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더 높여줘요. 수입도 수입이지만 일 자체가 하루의 루틴을 잡아주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우울감을 줄여주거든요.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수입이 있으면 연금의 부족함을 메우는데 큰 역할을 해요. 노후 파산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연금 외에 수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항목과 통제할 수 없는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통제 가능한 지출은 식비, 교통, 비침이 정도고 통제 불가능한 지출은 건강, 주거, 가족 지원 이런 것들이에요. 통제 가능한 지출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위기에 빠지는 건 통제 불가능한 항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통제할 수 없는 항목을 대비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연금이 부족하다는 불안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정확한 숫자를 알고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지출이 얼마고 앞으로 예상 지출이 얼마인지 매달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많은 은퇴자들이 노후가 무너지는 이유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얼마가 부족한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숫자를 알아야 대책이 생기고 대책이 생겨야 마음이 안정돼요. 결국 연금이 들어와도 공포에 빠지는 이유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림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그림을 새로 그리기 시작하면 연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연금은 부족한 돈이 아니라 앞으로 설계를 위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이던 친구의 얼굴이 굳어버린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통장 잔고를 확인한 그 짧은 찰나에 우리가 믿어왔던 노후엔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지막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너무 조용히, 그리고 너무 잔혹하게 찾아오는 게 바로 은퇴 이후의 현실이더라고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바닥을 긁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상 서로의 통장을 들여다보는 순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실 다들 비슷하지 않으셨나요? 젊을 땐 열심히 살면 나중엔 편하게 살겠지라고 믿었고 중년 땐 애들만 다 키우면 숨 좀 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가 눈앞에 오니 수입은 뚝 끊기고 생활비는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은 멀끔한 옷에 좋은 차 몰고 다니며 여유 있는 척 웃고 있지만 속사정 들어보면 남은 예금은 몇 천, 심한 경우엔 몇백도 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은퇴 이후의 삶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그걸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적인 한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돈이 빨리 사라질 줄은 몰랐다는 말. 노후는 길고 생활비는 오르고 건강 문제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고 자녀 문제는 이미 우리의 통제 밖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줄거나 아예 없죠. 결국 남은 건 통장 잔고뿐인데 그마저도 우리가 예상한 속도보다 훨씬 빨리 바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례 3가지로 은퇴 후 통장이 왜 그렇게 빠르게 비어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험 속에 서 있는지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서울에서 조기 퇴직 후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61세 어씨 이야기예요. 겉으론 돈 걱정 없어 보였습니다. 퇴직금도 좀 있고 집도 있고 모아둔 돈도 약간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통장을 열어보니 예금 잔액은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큰 지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월세처럼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물가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병원비 조금, 자동차 보험료, 갱신, 명절 선물, 아들 결혼자금 조금 보태주고 나니 통장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었죠.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남아있는 시간보다 훨씬 빨랐던 겁니다. 두 번째는 친구 모임에서 겉으로 가장 여유 있어 보이던 58세 B씨의 사례예요. 항상 좋은 옷, 브랜드 시계, 외제차. 다들 저 사람은 여유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모임 자리에서 농담처럼 통장 잔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말문을 닫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실은 카드값 돌려막기, 리스료, 각종 유지비로 매달 적자가 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은퇴 이후 월 소득이 거의 없다 보니 저축을 깎아 쓰는 게 일상화돼 있었고 결국 남은 돈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외모로 치장할 돈은 있어도 노후를 지탱할 돈은 없던 거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오히려 그 사람의 절박함을 가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서 30년 넘게 생활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65세 시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본인은 미국 생활 오래 했으니 어느 정도 자산도 있고 여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머무르면서 건강보험료와 각종 공과금, 생활비를 내다 보니 돈이 미국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었어요. 특히 한국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한 달에 거의 50만 원 가까이 나왔고 두 사람의 병원비까지 합치니 은퇴 생활비가 생각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예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불안감이 커져 다시 미국행을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가 됐습니다. 본인은 은퇴 후 오히려 더 여유롭고 편안할 거라 기대했지만 통장은 전혀 그 기대를 따라주지 않았던 거죠. 이 세 가지 사례만 봐도 공통점이 아주 분명히 보여요. 은퇴 후에는 돈이 천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없어집니다. 늘어나야 할 건 없고 줄어들 건 너무 많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수시로 터져요. 그러니 부자로 보이던 친구 얼굴이 굳어지는 건 당연하죠.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스스로 가진 재산이 은퇴 후 20년, 3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얼마나 작은지 그제야 깨닫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단순히 절약이 아닙니다. 은퇴 후 지출 구조를 아주 냉정하게 파악하고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 겉으로 부자로 보이는 것보다 생존할 수 있는 노후를 설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겉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은 통장이 살아남아야 우리가 살아남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현실을 빨리 인정하는 용기예요. 돈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통장은 더 큰 속도로 바닥을 향해 떨어지거든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옆집, 친구, 동창, 가족 앞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유 있어 보이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노후는 자존심 챙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진짜 대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은퇴 후엔 돈이 안 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은퇴 직후 갑자기 집을 바꾸거나 차를 바꾸거나 가게를 열거나 자녀에게 큰 금액을 지원해요. 그런데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일단 고정비가 커지는 순간 통장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이를 다시 구하기도 쉽지 않고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1년 차에 절대 큰돈 쓰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가진 자산이 어디로 흐르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때예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미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통장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가장 빠른 때라는 점이에요. 불필요한 보험 정리, 통신비 관리비 같은 생활 고정비 재점검, 유료 구독 줄이기, 차 유지비 줄이기, 주거 규모 재조정 같은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아낄 수 있어요. 이게 눈에 안 띄는 금액 같아도 1년이면 수백, 10년이면 수천만 원입니다. 노후 자금은 결국 크게 버는 것이 아니라 낭비를 줄여 오래 버티는 것에서 승부가 나요. 또 하나 꼭 짚고 가야 할 것은 은퇴 후엔 심리적인 부분이 돈보다 더 사람을 흔든다는 점이에요.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걸 보면 누구라도 불안해져요. 밤에 잠이 안 오고 괜찮아 보이던 건강까지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죠. 생각보다 많은 은퇴자들이 우울감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통장 때문이에요. 돈이 줄어드는 속도와 불안의 속도가 동시에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 관리뿐 아니라 불안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지출을 통제하는 순간 불안도 함께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이 절대로 자기만 힘든 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이던 친구도, 잘 나가던 직장 상사도, 연금 탄다던 공무원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교포들도 통장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새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노후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체력보다 통장이 버텨주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그 통장은 우리가 지켜야만 살아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통장에 구멍을 막고 숨구멍을 만들어주고 불안의 속도를 낮추는 것. 그게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은퇴가 왜 가장 잔혹한 형벌이 되었을까?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시죠. 설마 나도 이렇게 될까? 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을 지나가면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평생 꿈꿔왔던 은퇴라는 게 준비가 조금만 어긋나면
그 어떤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은퇴 전에는 늘 바쁘고 스트레스 가득하고 몸은 지쳤지만 그래도 삶을 떠받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고 월급날이라는 확실한 보상이 있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일상을 붙잡아주는 리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와 함께 그 모든 게 사라지는 순간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나는 좀 다를 거야. 나는 은퇴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기대했는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퇴가 가장 잔혹한 형벌처럼 느껴질까요? 오늘은 그 진짜 이유를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돈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돈 걱정을 제일 앞에 두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잘 지냅니다. 자유도 있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하고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일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오늘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은행 알림이 울릴 때마다 잔고는 줄어드는데 채워지는 날은 없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다들 자기 생활을 유지하느라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기대했던 은퇴는 현실과 너무 다르구나. 이 격차가 사람을 가장 크게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서 은퇴한 68살의 남자분이 있었어요. 평생 직장 생활을 해왔고 은퇴하면 부부가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여유롭게 살 거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자마자 문제가 터집니다. 집에 있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겁니다. 아침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심심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스마트폰만 만지다 하루가 지나가요. 처음엔 적응기겠지 했지만 2달 지나니 우울증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돈보다 먼저 무너진 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돈 쓰는 것도 더 불안해지고 아내와 대화도 줄고 부부 사이도 악화됐습니다. 결국 행복할 줄 알았던 은퇴가 가장 잔혹한 시기로 변해버린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경기도에 살던 부부인데 은퇴 자금이 넉넉하다고 생각해서 전원주택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자는 꿈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관리비, 난방비, 유지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한 달 지출이 늘면서 연금으로는 부족해지고 결국 적금을 깨고 예비비를 깨면서 생활하게 됐어요.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 공포감이 생기고 공포감은 불안이 되고 불안은 서로에 대한 짜증이 됩니다. 전원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매달 나가는 돈이 족쇄가 돼버린 겁니다. 부부는 결국 다시 도심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은퇴를 다르게 준비했을 텐데.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세 번째 사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은퇴 전에는 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요. 동료도 있고 고객도 있고 가족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관계가 갑자기 확 줄어버립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이 충격이 훨씬 큽니다. 평생 직장에서 관계가 형성되던 분들은 퇴직과 동시에 사회적 연결이 끊기기 때문이죠. 67살의 한 남성분은 퇴직 후 단 6개월 만에 외로움이 폭발했다고 했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없고 남는 시간은 너무 많고 집에만 있으니 가족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외로움이 쌓이자 술이 늘었고 술이 늘자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니 병원비가 늘고 병원비가 늘자 경제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결국 모든 게 악순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은퇴 후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퇴가 잔혹해지는 이유는 단순하게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 관계, 시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무너져도 힘든데 은퇴 후에는 이 세 가지가 같은 시기에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격이 훨씬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닥친다는 겁니다. 지진처럼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조금씩 삶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준비가 없으면 누구든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가 형벌이 아니라 진짜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돈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과 관계, 그리고 일상의 구조를 세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무엇을 할지 정해져 있어야 하고, 하루에 몇 번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하고, 돈이 나가는 흐름이 아닌 들어오는 흐름도 조금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돼요.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정지된 삶이 아니라 흐르는 삶을 만드는 것. 그게 은퇴 준비의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무너지는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나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관계보다 먼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쓸모없다는 감정이거든요. 은퇴 전에는 누가 뭐래도 나름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부장님, 이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 부분 지도 좀 해주세요. 사장님, 다음 일정 이렇게 잡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세상이 나를 불렀고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말이 사라집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를 기다리는 일도 없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이 돌아가요. 이걸 처음 느끼는 순간 머리가 아닌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 감정이 은퇴자가 공포에 빠지는 진짜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이 아니라 정서적 독립이라고요. 돈은 어떻게든 줄어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자존감이 줄어드는 건 훨씬 더 큰 위기예요. 이게 무너지면 어떤 계획도 힘을 잃습니다. 특히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게 하루의 공백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야 할 일이 없고 누가 나를 부르는 사람도 없고 시간이 너무 길게 늘어져서 도리어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재미있는 게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보다 공허할 때 더 많이 무너집니다. 빈집에 바람만 들어가는 느낌, 그걸 매일 느끼는 거예요. 이 공허를 이기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크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작더라도 책임져야 하는 무언가, 누군가가 생기면 됩니다. 봉사도 좋고, 작은 아르바이트도 좋고, 동네 모임도 좋고, 한 주에 3번 가는 운동도 좋아요. 나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삶의 질을 확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후 삶을 억지로 채우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것이에요. 돈이 들어오는 흐름, 사람이 연결되는 흐름, 몸이 움직이는 흐름. 이 3가지가 유지되면 은퇴가 형벌이 아니라 진짜 인생 이막이 됩니다. 그런데 준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은퇴를 맞으면 이 흐름이 전부 끊어져요. 그때부터 삶은 정지 화면이 되고 시간이 멈춰버리고 하루가 형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은퇴가 잔혹한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라 삶의 흐름 전체가 한꺼번에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흐름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작게라도 천천히라도. 지금 만들어두는 작은 루틴 하나가 나중엔 삶 전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에서 군용 파카 한 벌이 날개해진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노인분이겠거니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군모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이마. 딱 봐도 아, 오래 군대에서 버틴 분이구나 싶은 허리 각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손에 든 건 소총도 작전지도 아니고 낡은 손수레였습니다. 그 순간 진짜 등골이 서늘해져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 공포가요, 우리를 덮치는 건 딱 한순간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전역하면 편해질 거라고 말하죠. 연금 나오잖아. 군인은 노후 걱정 없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 말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아요. 은퇴라는 건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인생의 완전한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이거든요. 거기서 준비가 조금만, 단 5%만 부족해도 추락하는 데는 1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그 군인분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30년을 버텼는데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일 수도 있겠구나.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자리에 있어요. 은퇴가 가까워지면 더더욱 그렇죠. 하루를 버티던 패턴이 깨지고 월급은 끊기고 실수 한 번이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돼버려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는 이유는 공포를 더 키우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군인분처럼 말년이 무너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나는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은퇴는 준비했다고 착각할수록 위험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역 군인들의 실제 사례 3가지와 함께 왜 노후가 무너졌는지, 어떤 선택이 파국을 불렀는지,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 지점들이 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말투는 편하게 갈게요. 듣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게 더 잘 와닿으니까요. 첫 번째 사례는 전역하자마자 창업에 올인했던 58세 군인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전역 전부터 주변에서 다들 말했대요. 요즘은 퇴직금으로 치킨집만 해도 한 달 1,000 넘는다. 군인 출신은 성실해서 장사하면 무조건 된다. 이 말 정말 많이 듣죠? 근데 현실은 완전 반대였어요. 전역하자마자 퇴직금 거의 전부를 치킨 프랜차이즈에 넣었는데 문제는 장사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고 주변 상권 분석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군대식 근무 방식을 장사에 적용한 거였어요. 장병들처럼 직원들에게 시키고 시간 딱딱 맞춰 움직이고, 이런 방식은 민간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요. 결국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인건비 충당도 어렵고 카드 돌려막기까지 하다가 1년 반 만에 폐업. 남은 건 빚과 나는 성실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예요. 은퇴 직후엔 절대 사업을 빨리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시장도 모르고 감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시작해보자는 건 인생 망치는 가장 쉬운 길이에요. 사업은 제대로 준비된 사람도 망하고 전문가도 무너져요. 하물며 은퇴 직후 긴장 풀린 상태에서는 더 위험하죠. 두 번째 사례는 전역 후 연금만 믿었다. 삶이 곤두박질 친 62세 군인 이야기예요. 이분은 늘 말하셨대요. 나라에서 나오니까 난 괜찮아. 근데 연금 생각보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특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지금은 더 그래요. 연금액이 월 160 정도였는데 이분이 살던 도시는 버스비, 공과금, 장보는 비용까지 다 합치면 생활비가 최소 230은 나가야 해요.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구조죠. 처음엔 그래도 저축으로 조금씩 메꿨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저축도 바닥이 보이고 카드값이 밀리고 집세도 오르고 결국 65세가 됐을 땐 나도 모르게 가난해져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분의 문제는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은 거예요. 전역 전과 비슷하게 살면 당연히 돈은 모자르죠. 옛날 기준 그대로 살면 지금 시대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연금은 고정인데 지출은 계속 올라가니까요. 결국 이분은 월 50짜리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건강이 버티질 못했다는 거예요. 무릎이 나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몇 달 못 버티고 그만뒀어요. 그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일은 폐지 줍는 것뿐이었다고 해요. 힘은 덜 들고 눈치도 덜 보이니까요. 이 사례에서 핵심은 하나예요. 노후는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돈이 덜 나가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출 구조를 못 바꾸면 아무리 연금 받아도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세 번째 사례는 가족을 너무 믿었던 55세 전역 군인 이야기예요. 가족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재정 문제는 가족 사랑과 별개라는 의미예요. 이분은 전역 직후 퇴직금 일부를 아들에게 빌려줬어요. 사업한다고 하니 도와주고 싶었죠. 근데 사업은 망했고 아들은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문제는 아들이 빌린 돈 때문에 생긴 세금 문제, 가족 간 금전 거래로 엮인 신용 문제까지 덮쳐버렸던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 아들이니까 괜찮겠지. 어차피 가족인데 돌려주겠지. 이런 생각은 은퇴 후 재정의 가장 위험한 마음가짐이에요. 결국 이분은 퇴직금 절반을 잃었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써버리면서 3년 만에 통장 잔고가 0이 됐어요. 그 후에는 새벽마다 폐지를 모으고 낮에는 마트에서 시급 일당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죠. 이 사례는 정말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할 내용이에요. 노후는 가족에게 베풀기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가 먼저예요. 내가 쓰러지면 가족도 더 힘들어져요.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공통점을 딱 정리해보면요. 은퇴가 위험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퇴 후 내 삶을 유지할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평생 유지해오던 구조, 인간관계, 수입 방식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지는 변화예요. 이걸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추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은퇴 직후엔 절대 큰돈 움직이지 말기. 사업은 최소 1년 이상 공부하고 시장 조사하고 작은 규모로 테스트하기. 가족과의 금전 거래는 계약서 증빙 남기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출 구조를 은퇴자답게 다시 설계하기. 노후는 돈이 많아야 서바이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새지 않아야 서바이브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은퇴 후 망가질 확률이 진짜 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 군인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결국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건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지출이 한 달에 10만 원만 더 늘어나도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한 번만 나와도 가족을 돕겠다고 덜컥 돈을 내준 그 순간에도요. 그 작은 틈이 몇 달, 몇 년 쌓이면 나도 모르게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퇴를 두려워하는 건 돈이 모자랄까 봐가 아니라 어디서 무너질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모르는 게 무섭거든요. 특히 군인 출신 분들은 더 그래요. 군 생활 동안 늘 누군가가 계획을 세워줬잖아요. 다음 달 일정, 다음 주 작전, 내일 훈련 전부 시스템 안에서 결정됐죠. 근데 전역하면요. 그 시스템이 사라져요. 지휘관도 없고 명령도 없고 매달 들어오던 급여도 없고 갑자기 삶의 운영을 스스로 다 책임져야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공백이 길어질수록 노후는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런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전역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돈만 쓰게 돼요. 내가 갑자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이 마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정 관리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외로움, 허전함, 무력감이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불안으로 이어지고 결국 불안이 잘못된 선택을 부릅니다. 대부분의 은퇴 실패는 바로 이 감정의 연쇄작용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노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돈보다 먼저 잡아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삶의 리듬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정해진 루틴이 없으면 지출이 무질서해지고 생활이 통제되지 못해요. 반대로 루틴만 제대로 자리 잡아도 지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아침 산책, 점심 자원봉사, 오후 독서나 운동. 이 세 가지만 잡아도 생활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불필요한 소비가 눈에 띄게 사라져요. 은퇴 후 가장 비싼 건 할 일 없는 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노후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멋진 수익률도 대단한 투자도 아니에요. 망하지 않는 선택을 꾸준히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대부분 여기서 실패해요. 왜냐하면 은퇴자는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을 되돌릴 시간이 없거든요. 현역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면 되는데 은퇴 후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도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게 결국 나를 살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 이런 마음 드는 분 있을 거예요. 난 아직 괜찮아. 아직 돈도 좀 있고 준비도 했고. 근데 은퇴는요, 준비했다고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준비는 출발선일 뿐이고 은퇴 후에 20년, 30년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돈이 모자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는 구조를 못 바꿔서 망해요. 이걸 깨닫는 게 빨라질수록 노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은퇴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방심이에요.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져요. 반대로 지금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잘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불안은 준비로 이어지고 준비는 생존으로 이어져요.